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제를 딜레마로 정해봤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각 선대위 참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있고 소가리를 하면서 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지점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딜레마에 빠진 부분들이 각 후보들 선대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고요.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쪽입니다. 50%가 넘는 정권 심판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지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50%다 넘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 싸움 자체가 굉장히 힘겨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고합니다. 공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 정부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는 곧 이재명 정부도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동일선상에서 놓고 가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좀 표출된 부분도 있었고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높은 지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K-방역에 대한 성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등을 보시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 정권 교체 지지율이 높은 부분은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또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 에 대해서 많은 높은 비율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정권 교체 지지율만큼 높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민은 윤석열 후보가 더 깊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이들을 드러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두 분의 국정 운영 철학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은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한 분은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또 시대적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 평창 올림픽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또 일본의 소부장 공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이 전 세계 유례없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는 과정 등을 강조했던 이 정부의 방침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나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청년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고민들을 하는 것들은 당연히 국정 철학의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국가로 나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만큼은 뭐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 대통령 후보가 보여줄 이 비전과 가치, 공약 등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주당 쪽에서는 조심스러운 지점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사과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재부 때리기에도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이런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속내가 뭐였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노선 지향점은 같아도 정책적인 노선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 12월 1일 날인가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53% 정도 나왔거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서 한국갤럽은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정권 교체 열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은 정말 삶이 너무 퍽퍽하다. 그래서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 자체를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 방역을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 열망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면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숙제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재밌는 건 정권 교체가 아닌 유지를 바라는 것도 한 30%좀 앞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 없었던 친문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예. 무조건적인 지지 세력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됐든 친문의 지원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가야 하는 이재명 후보는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실패를 질타하며 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다라는 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임이 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네, 쉽지 않은 게임을 이재명 후보는 이미 시작해서 그 길을 걷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의 추이, 그것이 바로 대선 승리 여부와 직결돼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역시 정권 교체 이 여론에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정권 교체 여론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거의 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다자 대결이 됐든 양자 대결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교체해야 하는 여론이 높으면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그에 못 미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호감도라는 표현보다요, 두 가지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경선이 끝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강력하게 지지하신 유권자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으로는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점차로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서 정책 대안, 그다음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는 후보를 지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6월 29일인가요?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경우가 우리 경선 과정 레이스에 국민의힘 자체 경선 과정 레이스였던 한 3달 정도 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선대위가 금주부터 꾸려졌기 때문에 이젠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앞으로 3월 9일까지 간다면 지금 좀 불안해하시거나 기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 선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는 잘 안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는 과연 언제 등장할 것이냐. 이것도 상대 진영에서 그리고 중도 진영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노쇼 정치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이 유니폼을 입고 이준석 축구화를 신고 벤치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빨리 경기장에 이 윤석열 후보를 보고자 오신 관객들께 또 당연히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시점인데 계속 벤치에만 계셔서 오히려 이 지난 한 달간 이 국민의힘 경선 선출 이후에 한 달간 보여준 행보는 삼고 초려가 아니고 삼고 패싱이었죠. 이준석 대표 패싱, 또 네. 이 홍준표 후보 패싱, 또 김종인 대표 패싱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입당부터 뭐 당 대표 상의 없이 입당한다든지 경선 끝나고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은 당연히 경선 후보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마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이 김병준, 김한길 이 상임 새시대 위원장인가요? 예. 공동 상임위원장 등을 모시면서 또다시 패싱. 그래서 결국 김종인 대표마저도 일할 부서를 달라. 총괄의 전권 권한 없어졌습니다. 전권을 도대체 4명이 나눠 가지면 그게 정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 한 달간의 모습들이 이 정치력을 보여주기엔 매우 부족했고 또 김건희 씨 얘기도 하셨지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되시면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검증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벤치에 앉아 계시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선대위원장을 뽑는 선거인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분들이 김병준, 김종인, 뭐 이번에 논쟁이 됐던 조재승 씨까지 모든 선대위원장들이 다 화려하신데요. 아무튼 네. 선대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방적인 얘기를 한참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명락 대전이라는 얘기가 오갈 만큼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아주 슬림화된 그런 기동력 있는 캠프를 구성하시겠다고 민주당도 했다가 네. 양쪽을 다 배려하다 보니까 자리 만들기만으로 가다가 공룡이 돼서 이번에 선대위를 해체하고 다시 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 또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와의 이 결합이 이루어진 게 지금 만 일주일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여의도에 처음 발을 디딘 어떻게 보면 초보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역량적인 면에서는 항상 신입생이 올해 학교를 다닌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선입견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게 사실은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후보는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남은 그 100일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동안 준비하셨던 것들을 국민의힘의 단합된 힘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저희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장 의원께는 제가 다음 주제에서 발언권 한 번 더 드리도록 네, 하고 싶은 하겠습니다. 말씀 많은데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주제어는 인재입니다. 이 선거 때마다 여야 모두 공들이고 있는 지점이죠. 인재 영입.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선대위에서 함께하게 됐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검증 과정이 부족해서일까요?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각 선대위에서, 각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일 텐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은 국민의힘의 노재승 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우려 깊게 살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 선대위 관계자들의 얘기는 조금씩 결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노재승 씨에 대한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에 대한 그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재승 선대위원장은 정말 발언을 경악할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사실 일일이 더 언급하긴 어려울 정도긴 한데요. 이 윤석열 후보도 전두환 씨 찬양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사과도 이틀이나 미루면서 개한테 사과하는 식의 네. 발언들이 이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노재승 씨도 5.18 특별법이 이 대한민국을 우려먹는다는 둥, 혹은 세월호가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둥, 또 예를 들면 가난하면 맺힌 게 많아서 정상인들은 숨지 말란 등. 가난하면 비정상입니까?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 폐지론자라고 합니다. 정규직 제로 시대 만든다고 하는데요. 후보께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등의 망언들을 하셔서 이 많은 노동 현안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 찬양과 비정규직, 정규직은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 발언들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예. 과연 이 그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려 깊게 살피는 중이다라고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좀 선대위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영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선대위에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 문제를 떠나서 제가 초선 의원인데요. 네. 전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미지 선거에 투입을 합니다. 이미지를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당에서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인물을 세우는 경우도 곳곳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검증 기간이 짧고요.
또 설령 일을 충분히 수행하시더라도 사라지시지 계속 뭐 당과 관련된 내지는 정치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치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해리슨 부총리를 런닝메이트로 했을 때는 그 상징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상징도 있었고 백인 우월주의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 전체를 나는 반대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상징적인 인물로 세웠고 실제로 그 해리슨 부통령이 임기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런닝메이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 나오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서 저 당에 저런 인물도 있었네라고 해갖고 가는 선대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국민들도 만족감이 떨어지시고 당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당황스럽고 사실 이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공동선대위를 맡으면 우리가 청문회를 하듯이 정치가에게 요구하는 거의 모든 덕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분에 대한 걸 제가 구체적으로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정치권이 사실은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더 이상 이미지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양쪽 당 모두 다 한번 좀 깊이 이번 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인재 영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은 비단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이 늘 신경 써왔던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레이스가 유독 인재 영입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많이 불거진다라고 특징 지어갖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영하 의원도 그렇고 다 이런 인재 영입을 통해서 다 발탁돼서 현재 다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대학생 전봉사자부터 시작했고요. 예. 17년간 당에서 활동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재 육성이든 인재 영입이든 크게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인재 영입의 의미는 이 어떤 새로운 상징성과 이 상징성과 가치를 가지신 분들을 모시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 노재승 씨 건 같은 경우는 함익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은 공개된 SNS 상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이미 밝힌 분들입니다. 네. 저희가 이 검증 과정에서 개인사를 밝히지 못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함익병 씨도 충분히 여성은 군대 안 갔기 때문에 국민의 3분의 3 권리만 사용한다고 한다든지 노재승 씨의 이 여러 가지 망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입생이라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또한 입당한 지 3개월 만에 수습 사원 아니겠습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3개월 만에 이런 당이면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하셔놓고 없어져야 될 당의 후보가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분이 예를 들어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견해와 이런 노동 이슈나 민생 현안에 대한 견해들이 지나치게 너무 과장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인재 영입에 있어서의 검증의 기준점은 좀 어느 정도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견해, 여러 가지 이 현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 의견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는지 그런 부분들 또 혹은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 혹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로 많이 고려하면 되는데 너무 이제 사생활이라든지 이 신변잡기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흥미 위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이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경태 의원님처럼 저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발탁이 돼서 실물에 가깝게 정치를 어떻게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의원 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직능대표로 또 이렇게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역할론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 이번에 인재 영입까지는
아니지만요. 사실은 그 이용호 그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의원님이신데요. 어저께죠. 저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한길 전 대표님께서도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단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맞다. 뭐 일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우월하다. 당선될 확률이 높으셔서 그렇구나라고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전 늘 가슴 아팠던 것이 우리가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치가 계속 유지되는 형태를 네.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락대전이 너무나 아주 치열하게 가면서 아직도 호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국민의힘에 또 러브콜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이용호 위원님처럼 정책적인 부분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합류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던 건 뭐냐면 어쩌면 지역 갈등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아젠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희망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재들이 사실은 이번 계기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새롭게 발굴이 돼서 미래의 정치 기대주로 같이 성장하는 일도 좀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적 한계, 우리 정치가 가졌던 그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대선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김에요. 이용호 의원 사실 무소속으로 호남을 지역구로 갔고 그전에는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 위해서 문을 계속 두드려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 이 상황들을 민주당에서도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입당 과정에서 이영호님처럼 전문가분들이 많이 당에 와주시고 의원을 확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건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직 이영호 의원께서 현직 의원으로 의정활동 하던 중에 오셨고요. 어찌됐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분인데 그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셨는지 그 부분은 참 모르겠고요. 예. 어찌됐건 명락대전이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께서 눈을 감고 계신 걸로도 엄청 제가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 혼이 났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인가요? 선대위에는 이 유승민, 홍준표 의원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예. 김병준 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대화 한마디, 눈도 안 맞추시더라고요. 정말 김한길 새시대위원장은 참석도 안 하셨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에 이렇게 이 경선 후보와 선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출범식은 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출범식을 봐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뼈아픈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또 성찰해가고 또 실책들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네. 어찌되었건 양 당이 공이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혹은 이 정치적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이런 영입 과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제가 가운데서 유심히 들어보면 사실 이미지 선거하지 말고 그 인재 영입을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라는 두 젊은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인데요. 저희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장경태 의원님 지금 말씀에 짧게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사실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 초선들도 있거든요. 물어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당황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의도 어법에 익숙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영선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기존에 있는 여의도 어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그럴 때마다 히딩크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판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지금은 갈등이라는 그 어떤 프리즘으로 보는 것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펀치였고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